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시작된 지 단 10분 만에 수조 원짜리 미국산 방공망이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동 방산 시장에서 폭리를 취해온 미국. 하지만 막상 중동의 하늘이 뚫리자 미국 방산업체는 환경 탓만하며 무책임하게 도망쳤습니다. 50도의 모래 폭풍 속에서 미사일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모두가 도망치기 바빴던 바로 그때 홀로 사막을 지킨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한국의 천궁2가 이란의 미사일 폭격을 전부 막아냈고, 이에 감격한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미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과 90조 원 방산 계약을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두가 도망칠 때 유일하게 책임진 나라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이란이 미쳐 날뛰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이 국영TV를 타자마자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하늘을 까맣게 덮었어요. 목표는 우리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기지였습니다. 지난 밤 통제실의 미국산 레이더가 10분 만에 붉은 에러를 토하며 꺼져버렸습니다. 수조 원짜리 장비가 쇳덩이로 전락하는데 차에 10분도 걸리지 않은 거예요. 미국 기술 고문은 사막 기상 이변 방어 불가라는 보고서를 타이핑하고 가방을 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요격 포기 명령서에 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손으로 조국의 하늘을 버린 겁니다. 저는 알리 알 마흐무드, 이 기지의 방공작전을 총괄하는 준장입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를 나와 32년간 미제 무기체계만 운용해왔어요. 미국이 주는 교범이 곧 복음이었죠. 그런데 그 복음이 한 줄의 에러 코드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지휘관들이 짐을 챙겨 벙커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통제실 철문 틈새로 렌치 하나가 끼워졌습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한국인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한참 뒤의 일입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그날 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월 1일 밤 9시 45분이었어요. 통제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에어컨이 섭씨 20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도 등줄기가 차가웠어요. 스크린 12개가 전부 같은 속보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확인, 미국의 장대한 분노 작전 성공. 이 두 줄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줄은 그 순간까지 몰랐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부관에게 물었어요. 포복 징후는 있습니까? 부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성 데이터에 이상 징후 없음.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미국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잡아내지 못할 위협은 이 세상에 없다고 32년간 교육받아 왔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확신이었는지 15분 뒤에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밤 10시 정각 첫 번째 경보가 울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 수십 개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이란 서부 발사 기지에서 탄도미사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저고도로 스며드는 자폭 드론대가 탄도미사일 사이사이에 섞여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고고도와 저고도를 동시에 찔러오는 벌떼 공습이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습니다. 전포대 전투 배치, 레이더 풀 스캔. 제가 소리친 건 교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교범이 상정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궤적이 갈라지고 합쳐지고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어요. 사막 지면에서 끓어오르는 열기가 전파를 뒤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원인을 알 리가 없었죠. 리처드 스미스가 콘솔 앞에서 매뉴얼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가죽 바인더에 끼워진 미군 방위 교범이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계 글로벌 방산기업의 수석 기술 고문으로 우리 기지의 서방 장비 전체를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저보다 장비를 잘 아는 사람이 이 기지에 리처드밖에 없었어요. 그런 리처드의 손가락이 매뉴얼 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시스템이 궤적 연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이상 기후가 원인입니다. 리처드의 목소리에 당혹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처드가 콘솔에서 손을 뗀 겁니다. 고장난 장비 앞에서 손을 떼는 건 기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한 선택이에요. 그러고는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방어 불가 사유서를 작성 중입니다, 사령관님. 사막의 이상 열파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 이건 장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피용 보고서였어요.
수조 원을 받아먹고 납품한 장비가 실전에서 먹통이 됐는데 사막 날씨 탓이라니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를 붙잡고 따질 시간이 없었어요. 레이더 화면에 에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직접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32년간 몸에 밴 복구 코드를 수동으로 입력했어요. 손끝이 자판 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메시지는 잔인했어요. 권한 외 접근, 조작 거부. 미국 본사의 승인 없이는 시스템 코어에 손도 못 대게 잠겨 있었던 겁니다. 내가 사령관인데 내 기지의 장비를 내 마음대로 못 만지는 이 모순. 32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구조가 그 순간 목을 죄어왔습니다. 쿵! 기지 외곽에서 폭발음이 터졌어요. 통제실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미사일 파편이 떨어진 겁니다. 스크린 12개가 동시에 붉은색으로 물들었어요. 시스템 에러, 시스템 에러, 시스템 에러. 세계 최강이라던 조기 경보 레이더의 마지막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통제실 밖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타리크였습니다. 기지 인근 국영 유전지대의 시설관리 반장으로 3,000명의 노동자를 책임지는 거친 사나이였어요. 파편이 유전시설 근처에 떨어지자 이 사람이 메인 송유관 밸브를 강제로 잠가버렸습니다. 양복 입은 놈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소. 전원 철수. 타리크의 분노가 통제실까지 쩌렁쩌렁 울렸어요. 3,000명의 노동자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리크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수조 원을 쏟아부은 방공망이 무용지물이 된 지금 이 기지에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칼둔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이었어요. 350억 달러 방산 계약의 총책임자이자 대통령의 특사인 칼둔 청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알리, 방금 레이더 먹통 보고를 받았소. 한국 특사단과의 한라인을 끊었소. 350억 달러 집행은 이 순간부로 전면 보류요. 심장이 바닥으로 꺼졌습니다. 불과 사흘 전이었어요. 2월 26일 한국 특사단과 축배를 들며 체결한 그 거대한 계약. 방산, 원전,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역사적 합의였습니다. 그 900조 원짜리 미래가 전화 한 통의 휴지 조각이 됐어요. 칼둔 청장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나라에 누가 무기를 사겠습니까? 리처드가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서방에서 파견된 기술자 넷이 리처드 뒤를 따라 통제실을 빠져나갔어요. 장비를 납품한 자들이 장비를 버리고 도망치는 꼴이라니. 역겹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그들을 잡을 권한도 명분도 없었어요. 그들의 계약서 어디에도 미사일이 날아올 때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조항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전 부대 요격 포기 및 지하 벙커 대피 명령서. 이 문서에 제 이름을 적는 순간 아부다비의 영공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수도의 하늘을 내 손으로 여는 셈이에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레이더가 죽었고 서방 기술진은 도망쳤고 미사일은 계속 날아오고 있었으니까요. 펜을 집었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없었어요. 알리 알마흐무드. 석자를 쓰는데 평생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기지 전체에 최종 사이렌이 울려 퍼졌어요. 통제실에 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들이 짐을 챙기고 철문 쪽으로 뛰었어요. 32년간 지켜온 이 자리가, 이 스크린들이, 이 콘솔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스크린을 돌아봤습니다. 12개의 화면이 전부 꺼져 있었어요. 수조 원짜리 미제 장비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벙커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내 군화 소리만 텅 빈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조국의 하늘을 포기한 사령관의 발소리가 이렇게 처량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다튀고 있던 통제실 철문 사이로 누군가가 렌치를 끼워 넣고 있었습니다. 렌치가 철문 틈새에 박히는 소리는 짧고 거칠었습니다. 끼익 하는 금속 마찰음과 함께 닫히던 철문이 멈췄어요. 저는 복도 한가운데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 아래 철문 사이로 사람의 팔 하나가 보였어요.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 소매였습니다. 문이 벌어졌습니다. 4명이 밀고 들어왔어요. 선두에 선 사내의 얼굴에는
모래와 땀이 뒤범벅되어 있었고 안전화에는 사막 흙이 두껍게 묻어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셋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장도 없고 군복도 없고 계급장도 없었습니다. 낡은 노트북 한 대, 공구 가방 하나, 그리고 선두산의 뒷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몽당 연필이 이들의 전부였어요. 강철진, 한국의 방상이업 LIG 넥스원에서 파견된 청웅이 유지보수 총괄팀장이라고 했습니다. 2월 26일 계약 체결. 당시 한국 특사단 수행원 명단에 이름이 있었던 걸 어렴풋이 기억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특사단의 양복 입은 고위급 인사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뒤편에 서 있던 작업복 차림의 기술자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레이더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강 팀장의 한국어를 통역관이 옮겼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수조 원짜리 미국 최첨단 시스템이 뻗었는데 노트북 한 대 든 정비공 4명이 살리겠다고요. 황당함을 넘어 모욕적이기까지 했어요. 지금 대피 중입니다. 즉각 철수하십시오. 제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은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곧장 통제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내 명령을 씹은 겁니다. 준장의 퇴거 명령을 무시하다니 32년 군 생활에서 처음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먼저 당혹감이 발목을 잡았어요. 저 사람의 눈빛에 허세가 없었거든요. 미사일이 쏟아지는 한밤중에 벙커가 아닌 통제실로 뛰어드는 인간에게서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종류의 확신을 읽었습니다. 강 팀장이 메인 콘솔 앞에 도착했을 때 리처드 스미스가 복도에서 돌아왔어요. 가방을 메고 나가다가 소란에 되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뭡니까? 미군 연합 방위망 관할 구역의 비인가 인력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령관, 당장 헌병을 부르십시오. 리처드의 목소리가 통제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이 통제실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장비를 버리고 도망치면서도 권리는 챙기겠다라는 그 뻔뻔함의 구역질이 났지만 형식적으로는 리처드의 말이 맞았습니다. 비인가 인력의 콘솔 접근은 명백한 군사기밀 위반이었으니까요. 미국도 실패했는데 저 낡은 노트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리처드가 강 팀장을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강 팀장은 그 조롱을 듣고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콘솔 앞에 앉아 꺼진 모니터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 무심함이 리처드를 더 자극한 모양이었습니다. 군사기밀 불법 접근, 미군 방위망 교범 3조 7항 위반. 리처드가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강 팀장의 작업복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강 팀장의 몸이 의자에서 들렸어요. 30cm는 키가 큰 리처드의 팔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움켜쥔 광경은 폭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멱살을 잡힌 채로 리처드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손 치우시죠. 밖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여기서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통역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국어 원문의 톤은 떨림이 없었어요. 저는 그 짧은 문장에서 32년 군 생활 내내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실전을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매뉴얼이 아니라 현장에서 단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차분함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사이 강 팀장의 팀원 3명이 통제실 곳곳에 흩어져 장비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전원 패널 앞에, 한 명은 통신 케이블 접속부에, 나머지 한 명은 윤서아라는 이름표를 단 여성 연구원이었는데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고 있었어요. 4명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마치 수백 번 훈련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통제실 유리창 너머로 시선 하나가 느껴졌어요. 타리크였습니다. 노동자들을 이끌고 철수하던 타리크가 복도 한가운데서 멈춰 서 있었어요. 유리 너머로 통제실 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 기술자들은 전부 도망쳤는데 도망치지 않고 콘솔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타리크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타리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유리 너머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어요. 저놈들은 누구냐? 리처드가 강 팀장의 멱살을 놓는 대신 콘솔과 강 팀장 사이를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거대한 체구가 벽처럼 버티고 섰어요.
한 발짝이라도 더 접근하면 군사재판에 회부하겠소. 리처드의 위협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강 팀장이 한 행동은 콘솔에 접근하는 게 아니었어요. 강 팀장이 방향을 틀어 통제실 좌측 벽면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엔 기지 전체의 전원을 관장하는 메인 차단기가 있었어요. 꺼진 시스템의 콘솔을 만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전원 자체를 다시 올리면 되니까요. 철컹! 강 팀장이 차단기 레버를 힘껏 올렸습니다. 순간 통제실에 불이 들어왔어요. 꺼져 있던 모니터 12개가 일제히 부팅 화면을 띄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박이다 켜지고 콘솔의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죽었던 공간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자기가 손을 놓고 포기한 시스템이 눈앞에서 다시 켜지는 꼴을 보고 있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하지만 부팅된 화면에 뜬 것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12개 모니터가 전부 같은 붉은 에러를 다시 토해내고 있었어요. 전원을 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사막의 무언가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리처드가 비웃었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전원을 올리면 뭐가 달라집니까?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고 했잖습니까? 어서 헌병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시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전원을 올린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강 팀장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허리춤에 권총을 뽑았어요. 안전장치를 풀고 강 팀장의 낡은 노트북을 겨누었습니다. 이상의 시스템 조작을 중단하십시오. 즉각 통제실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하겠습니다. 제 손이 떨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사령관으로서 더 이상의 무단 접근을 허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사일은 계속 날아오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력이 핵심 시스템을 만지작거리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강 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를 본 게 아니었어요. 강 팀장의 시선은 제 권총을 스쳐 지나가 통제실 너머 바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사막,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레이더 안테나를 보고 있었어요. 사령관님, 문제는 이 안에 없습니다. 통역관이 옮긴 강 팀장의 말이었어요. 강 팀장이 창 너머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어둠을 가리켰습니다. 저 바깥에 있습니다. 권총이 겨눠진 그 순간에도 강 팀장은 제 총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컴퓨터가 아니라 바깥의 거친 모래 폭풍을 향해 있었어요. 에어컨이 나오는 이 지하 통제실에 답이 없다는 걸 이 사람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강 팀장이 공구 가방을 어깨에 걸고 통제실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섭씨 40도의 모래 폭풍이 기다리는 바깥으로요. 팀원 셋이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어요. 윤서아 연구원이 노트북을 접어들었고 나머지 둘이 공구를 챙겼습니다. 4명의 등이 붉은 비상등 아래로 사라져 갔어요. 저는 권총을 든 채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사일이 쏟아지는 밤에 벙커가 아니라 사막으로 나가는 사람들,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제 손안의 권총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총이 겨누어야 할 대상이 저 한국인들이 맞는 건지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어요. 강 팀장이 통제실을 나간 뒤 저는 CCTV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권총은 홀스터에 도로 꽂아 넣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화면 속에서 4개의 작은 그림자가 사막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섭씨 40도. 낮이 아니라 밤인데 40도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알다프라의 사막은 낮 동안 흡수한 열기를 밤에 토해내는 화덕이에요. 거기에 모래 폭풍까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시야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강 팀장이 향한 곳은 1002포대의 AESR 레이더 안테나였습니다. 기지 외곽에 세워진 그 안테나는 한국이 납품한 장비였어요. 2월 26일 계약의 일환으로 시범 배치된 것이었는데 서방 레이더에 비하면 소규모였습니다. 리처드는 그걸 두고 장난감이라고 불렀었죠. 수조 원짜리 미제 시스템 옆에 세워둔 한국산 장비를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기지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CCTV 화면이 모래에 흔들렸습니다. 강 팀장의 윤곽이 안테나 하단부에 도착하는 게 겨우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기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안테나 AP 사막 바닥에 엎드린 겁니다. 얼굴을 지면에 바짝 가져다 대고 땅을 보고 있었어요. 레이더를 고치러 나간 사람이 기계가 아닌 흙바닥을 들여다보고 있다니.
옆에 서서 지켜보던 리처드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쳤구나 하고. 하지만 강 팀장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본 것은 흙이 아니었어요. 사막 지면에서 끓어오르는 열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순간 강 팀장의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낮 동안 태양에 달궈진 모래가 밤이 되자 엄청난 복사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맨눈으로는 그냥 아지랑이처럼 보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투명한 열기둥이 레이더 전파를 비틀고 꺾고 굴절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통제실 안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현장에 나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두 눈으로 직접 봐야만 알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강 팀장이 엎드린 자세에서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CCTV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꺼낸 것이 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거기에 몽당 연필로 뭔가를 휘갈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바람에 수첩 페이지가 펄럭였어요. 연필심이 부러졌는지 한 번 멈췄다가 칼로 깎아 다시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조 원짜리 첨단 장비가 뻗은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연필과 수첩으로 사막의 온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0분, 아니 20분쯤 지났을 겁니다. 강 팀장은 안테나 하단에서 20m, 30m씩 위치를 옮겨가며 같은 동작을 반복했어요. 엎드리고 올려다보고 적고 다시 엎드리고 올려다보고 적고 모래가 얼굴을 때렸을 텐데 고글도 없이 맨눈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 작업복이 땀에 완전히 젖어 색이 변했어요. 저는 CCTV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권총을 겨눴던 사람의 뒷모습을 이제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이 통제실의 공기가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리처드는 이 시원한 방 안에서 매뉴얼을 뒤적이다 포기했어요. 저도 이 시원한 방 안에서 복구 코드를 쳐보다 포기했죠. 그런데 저 한국인은 숨도 못 쉴 사막 한가운데서 흙바닥에 배를 깔고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정의에서 잡음이 터졌어요. 강 팀장의 목소리가 끊어지며 들렸습니다. 한국어였기 때문에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통역관이 바로 옆에서 실시간으로 옮겨주었어요. 윤 연구원, 들리나요? 원인을 찾았습니다. 윤서아 연구원은 기지 건물 한쪽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강 팀장의 무전이 이어졌습니다. 지면 복사열입니다. 사막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전파 경로를 뒤틀고 있어요. 서방 소프트웨어는 이 열파를 노이즈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필터링해버리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궤적까지 통째로 삭제한 겁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서방 레이더가 뻗은 원인이 이란의 신무기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사막 바닥의 열기를, 그 자연의 열파를 서방의 잘난 소프트웨어가 쓸모없는 기계 오류로 판단해서 지워버렸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필터가 이란 미사일의 궤적까지 함께 삼켜버렸다는 겁니까? 수조 원짜리 시스템이 뻗은 이유가 모래 밑의 열기라니.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리처드의 매뉴얼에는 그런 항목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매뉴얼을 쓴 사람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사막을 분석했을 테니까요. 섭씨 40도 모래 위에 엎드려서 아지랑이의 움직임을 맨눈으로 추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서방의 잘난 학자들은 에어컨 아래서 매뉴얼만 뒤적였지만 한국의 기술자는 기계가 아닌 우리 땅의 법칙을 두 눈으로 직접 읽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강 팀장의 무전이 계속됐어요. 필터링 주파수 대역을 사막 열파 기준으로 0.5초마다 한 번씩 쪼개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불러주는 수치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강 팀장이 수첩에 적어둔 숫자들을 하나하나 무전으로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대별 모래 온도, 풍향, 풍속, 지면 복사열의 파장 변화. 낡은 수첩에 몽당 연필로 적은 것들이었어요. 첨단 센서도 아니고 위성 데이터도 아닌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몸으로 측정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윤 연구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달렸어요. 강 팀장이 불러주는 수치를 받아 적으며 동시에 코드를 짜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을 전환해서 보니 윤 연구원의 노트북 화면에 코드 줄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서방 소프트웨어가 쓸데없다라고 지워버린 그 열파 데이터를 초당
천회식 쪽에서 걸러내는 새로운 필터를 만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10분이었어요. 불과 10분 만에 윤 연구원이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그때 CCTV에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잡혔어요. 기지 외곽에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타리크였어요. 철수 명령을 내리고 노동자들을 이끌던 타리크가 모래 폭풍 속에서 레이더 안테나 쪽으로 거대한 투광기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노동자 대여섯 명이 함께였습니다. 투광기의 불빛이 안테나를 비추자 강 팀장의 작업 환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모래 속에서 더듬던 작업의 시야가 확보된 거예요. 타리크가 왜 돌아왔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철수를 멈춘 건 분명 규율 위반이었어요. 하지만 유리창 너머에서 도망치지 않는 한국인들을 봤던 그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타리크도 같은 걸 본 거예요. 서방 놈들은 전부 도망쳤는데 죽을 수도 있는 모래 폭풍 속에서 안테나에 매달려 있는 미친 사람들. 그게 타리크의 발길을 돌려놓은 겁니다. 투광기 불빛 아래서 강 팀장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몽단 연필이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짧아져 있었습니다. 모래가 눈에 들어갔는지 작업복 소매로 연신 눈을 닦았어요. 숨이 가쁜 게 무전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윤 연구원 마지막 대역입니다. 3.2에서 4.8. 이 구간의 열 왜곡이 가장 심합니다. 여기를 잡으면 됩니다. 윤 연구원의 타이핑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빨라졌어요. 마지막 코드 블록을 마무리하는 소리가 키보드에서 탁탁 울렸습니다. 강 팀장이 안테나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작업복은 흙과 땀에 절어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고 얼굴은 모래에 긁혀 벌겋게 달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뒷주머니에 꽂아 넣는 동작은 담담했어요. 할 일을 끝낸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저는 CCTV 모니터 앞에서 천천히 권총의 안전장치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뒤를 봐주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32년간 미국 교범이 시키는 대로만 해왔던 제가 흙먼지, 모든 수첩에 적힌 숫자를 믿어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전환인지 그 순간에 저는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강 팀장이 통제실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공구 가방을, 다른 손에는 윤 연구원이 건네준 USB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모래 폭풍이 뒤에서 그의 등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투광기의 불빛이 그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타리크와 노동자들이 아직 투광기 옆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통제실 문이 열렸을 때 강 팀장의 첫마디는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사막이 답을 줬습니다. 강 팀장의 손에 들린 USB가 비상등 아래서 붉게 빛났어요. 저 작은 장치 안에 방금 사막에서 캐넨 데이터와 윤 연구원이 10분 만에 짜낸 코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서방 기술이 해내지 못한 답을 낡은 수첩과 몽당 연필이 찾아냈다는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 팀장의 모래투성이 얼굴에서 허세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표정이었어요. 밖에서 또 한 번 쿠웅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사일은 여전히 날아오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 팀장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모래가 묻은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그 작은 장치가 이 순간 기지 전체의 운명을 쥐고 있었어요. 저는 USB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못 받겠더군요. 32년간 미제 시스템만 돌려온 이 콘솔에 검증도 안 된 외부 코드를 꽂는다는 건 사령관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어요. 이걸 꽂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제 질문에 강 팀장이 꺼진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레이더는 사막의 열을 적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열을 걸러내는 눈을 새로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열 뒤에 숨어있는 진짜 미사일이 보입니다. 단순했어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수조 원짜리 시스템이 해결 못한 문제를 USB 하나로 풀겠다니요. 저는 강 팀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모래에 긁힌 볼, 충혈된 눈, 땀에 젖은 머리카락. 이 사람의 얼굴, 어디에서도 자신 없는 구석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통제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리처드 스미스였어요. 밖으로 나갔던 리처드가 위성 전화기를 손에 쥔 차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었어요. 전화를 걸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사령관 칼둔 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비표준 소프트웨어를 연합방위망에 접속하는 것은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합니다. 청장이 직접 경고하실 겁니다. 리처드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자기가 기술로 이기지 못하니 권력을 끌어온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칼둔 청장이었어요. 알리,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한국 업체에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우리 핵심 방위망에 접속시키겠다고요? 칼둔 청장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이분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350억 달러 계약을 한 통의 전화로 동결시킨 사람입니다. 냉혹하지만 그 냉혹함이 아랍에미리트를 지켜온 힘이기도 했죠. 만약 저 코드가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면 알리, 그건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국가 반역죄를 묻겠소. 반역죄. 그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실패하면 감옥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뜻이었어요. 칼둔 청장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승인을 보류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리처드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강 팀장을 돌아봤어요. 끝났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리처드를 보지 않았어요. USB를 쥔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항변도 설득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결정은 제 몫이니 기다리겠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웅변보다 무거웠어요. 그때 통제실 밖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타리크가 보였어요. 노동자 20-30명이 타리크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렌치와 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타리크가 통제실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사령관, 밖에 미사일이 또 떨어졌소. 유전시설 3번 구역 담벼락이 날아갔소. 타리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 있었습니다. 모래와 연기 냄새가 뒤섞인 바람이 통제실로 밀려들었어요. 양복 입은 놈들은 전부 도망쳤고 남은 건 우리 목숨뿐이요. 저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다는데 어차피 이대로면 다 죽소. 우리 목숨을 걸어봅시다. 타리크의 외침에 뒤에 선 노동자들이 렌치를 들어 올렸어요. 동의의 표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을 모릅니다. 레이더가 뭔지, 필터링 코드가 뭔지 알 리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모래폭풍 속에서 목숨을 걸고 안테나 밑에 엎드려 있던 사람이 누군지, 도망친 자와 남은 자의 차이를 이 사람들은 본능으로 알고 있었어요. 리처드가 타리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건 군사기술의 영역이요. 노동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타리크가 리처드에게 한 발짝 다가섰어요. 기름때 묻은 렌치를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네 잘난 기술이 우리를 지켜줬소? 스크린에 에러만 띄워놓고 가방 싸서 도망치는 게 당신네 기술이요? 리처드가 한 발 물러섰어요. 타리크의 눈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한 발짝씩 통제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렌치와 파이프가 형광등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군사기술의 영역이든 뭐든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타리크와 노동자들, 리처드, 그리고 USB를 쥔 강 팀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결정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칼둔 청장의 반역죄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미사일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벙커에 숨으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부다비 시내는요, 수도의 200만 시민은요, 벙커가 없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 팀장이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사령관님, 전체 시스템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강 팀장이 스크린 한쪽에 표시된 포대 배치도를 가리켰어요. 전체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가장 외곽에 있는 B포대 한 기에만 이 코드를 덮어 씌우겠습니다. 나머지 포대와 서방 시스템에는 일절 영향이 없습니다. 강 팀장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인 겁니다. 전체 시스템이 아니라 단 한 기.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방어망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물론 나머지 방어망이 이미 먹통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지만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리처드의 반박을 잠재울 수 있는 논리였습니다. 리처드가 입을 열었어요. 이 포대 한 기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수백 발이 날아오고 있는데 단 한 기의 포대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 팀장이 처음으로 리처드를 똑바로 봤습니다. 증명하면 됩니다. 한 기가 되면 나머지도 됩니다. 리처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기술자라면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였으니까요. 한 기에서 성공하면 같은 코드를 나머지에 복제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논쟁에서 이기려 한 게 아니었어요.
증명할 기회 하나만 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칼둔 청장과의 통화를 끊지 않은 채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리처드가 들고 있던 위성 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렸어요. 리처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령관, 이건 명백한 명령 불복종입니다. 저는 리처드의 외침을 등 뒤로 흘렸습니다. 콘솔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지휘관 승인 코드를 직접 입력했습니다. 16자리 숫자를 치는 동안 손가락이 3번이나 미끄러졌어요. 32년간 미국 교범을 따랐던 이 손가락이 처음으로 교범 바깥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반역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벙커에 숨어서 수도가 불타는 걸 지켜보느니 차라리 이 한 번의 도박에 모든 걸 거는 게 사령관의 도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승인 완료. 콘솔에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비포대 단독 접속이 열렸습니다. 윤 연구원이 노트북을 들고 콘솔 옆으로 왔어요. USB를 꽂는 손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강 팀장이 사막에서 수첩에 적은 열 노이즈 데이터. 윤 연구원이 10분 만에 설계한 중동 사막형 필터. 그 모든 것이 비포대 레이더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3초였어요. USB가 꽂히고 코드가 적용되기까지 정확히 3초. 그 3초가 32년보다 길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붉은 에러로 뒤덮여 있던 비포대 모니터가 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모래 폭풍의 노이즈가 걷히듯 화면에서 붉은색이 사라지고 깨끗한 파란 배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파란 화면 위에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점이 10개를 넘었습니다. 20개를 넘었어요. 50개, 80개, 100개. 점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30개가 넘는 점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이란에서 날아오고 있는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의 궤적이었습니다. 서방 레이더가 사막의 열기에 가려보지 못했던, 아니 보고도 지워버렸던 그 궤적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통제실이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130개의 밝은 점이 일정한 속도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름다울 정도로 선명한 궤적이었습니다. 공포스러운 아름다움이었어요. 리처드가 화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저건 열에 의한 고스트 현상입니다. 가짜 신호예요. 사막의 복사열이 만들어낸 허상이란 말입니다. 리처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의 점들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속도, 일정한 궤적으로 알다프라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가짜 신호는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저도 32년간 레이더를 봐온 사람으로서 단언할 수 있었어요. 저건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만에 하나 정말로 가짜 신호라면 우리는 유령을 향해 값비싼 요격 미사일을 쏘는 꼴이 됩니다. 실탄을 허공에 낭비하는 거예요. 그 순간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저 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 목숨과 조국의 운명을 걸 만큼의 확신이요. 강 팀장이 제 곁에 서서 화면을 가리켰어요. 도달 예상 시간 2분입니다. 2분. 120초. 그 안에 쏘지 않으면 늦습니다. 저는 강 팀장의 흑투성이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은 40도 모래 폭풍 속에 엎드려서 이 답을 찾아왔습니다. 에어컨 아래서 매뉴얼을 뒤적인 게 아니라 제 나라의 흙 위에 배를 깔고 얻어낸 숫자들이에요. 수조 원짜리 미제 교범이 틀렸고 낡은 수첩에 몽당 연필이 맞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에요. 타리크가 유리창 너머에서 주먹으로 유리를 쾅 내리쳤습니다. 뭘 망설이는 거요, 사령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처럼 믿었던 미국의 교범을 버리고 저는 한국 사내에 거친 땀방울에 내 조국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 리처드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령관, 제정신입니까? 저건 고스트입니다. 가짜 신호의 실탄을 낭비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리처드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밀쳐냈어요. 리처드의 몸이 콘솔 옆으로 비틀거렸습니다. 32년간 한 번도 서방 고문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었어요. 교범에도 외교 관례에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교범 따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남은 건 130개의 점과 120촛뿐이었습니다. 그때 윤 연구원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두 개의 영상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왼쪽은 비포대 레이더가 잡은 미사일 궤적이었고 오른쪽은 기지 외곽 유관 관측소에서 촬영한 열영상 카메라 데이터였어요. 윤 연구원이 두 영상의 시간축을 맞춰 겹쳐보았습니다. 완벽히 일치했어요. 레이더가 찍은 점의 위치와 열영상이 잡은 미사일 불꽃의 궤적이 1밀리초의 오차도 없이 포개졌습니다. 가짜 신호는 열영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고스트는 실체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화면 속에 130개 점은 전부 실제 불꽃 궤적 위에 정확히 얹혀 있었어요. 저건 진짜였습니다. 토를 달 여지가 없는 물리적 증거였어요. 리처드가 화면을 보고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 앞에서 고스트 타령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32년치 훈련이 이 한마디를 위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포대 라곤, 발사! 명령이 통제실 스피커를 타고 비포대로 쏟아졌어요. 3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CCTV 화면에서 섬광이 터졌어요. 비포대의 발사관에서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청웅이 요격 미사일이 밤하늘을 향해 치솟았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연속 발사였습니다. 화염의 꼬리가 밤하늘에 주황색 선을 그었어요. 사막의 어둠을 갈라버리는 빛이었습니다. 통제실의 진동이 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발사관의 반동이 지하까지 전해지는 거였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천궁 미사일의 궤적이 파란 선으로 화면에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 선들이 이란 미사일의 붉은 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음속의 5배, 초속 1700m. 그 속도로 날아간 천궁이 이란 탄도탄의 탄두를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직격이었어요. 스크린에서 첫 번째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파편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탄두끼리 정확히 맞부딪히는 직접 타격이었어요. Hit to kill.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거나 다름없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점이 사라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소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10개, 20개, 30개의 붉은 점이 차례로 화면에서 지워져 갔어요. 밤하늘에서 연쇄 폭발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CCTV에 잡힌 바깥 하늘이 불꽃으로 물들었어요. 고도 15km 상공에서 이란의 탄도탄이 가루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터질 때마다 주황색 화구가 피어올랐어요. 사막의 밤하늘이 나처럼 밝아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끔찍하게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던 쇳덩이들이 하늘에서 먼지로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스크린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130에서 100으로, 100에서 70으로, 70에서 40으로. 제 눈이 그 숫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벌개져 있었어요. 이십, 십, 다섯, 시스, 하나. 마지막 붉은 점이 화면에서 사라지는 순간 스크린 한가운데에 커다란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제로. 위협 자녀 수량령. 완벽한 제로였어요. 통제실이 멈췄습니다. 숨소리도 기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사라진 것 같았어요. 모든 시간이 그 초록색 제로 위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130발. 단 한 발도 뚫리지 않았어요. 오차 제로, 자녀 제로, 피해 제로. 서방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을 한기의 천궁이 해냈습니다. 벙커 밖에서 함성이 터졌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번졌어요. 참회 엎드려 죽음을 기다리던 노동자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폭발의 잔해가 유성처럼 흩어지는 밤하늘을 보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타리크의 목소리가 그 사이에서 가장 크게 울렸습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포효였어요. 헬멧을 벗어 하늘로 내던지는 노동자들의 실루엣이 CCTV에 잡혔습니다. 서방 대사관과 연결된 스피커폰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충격의 침묵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실시간으로 우리 통제실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서방 외교관들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자기네 장비가 뻗은 자리에서 한국의 장비가 130발을 완벽히 소거하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 침묵이 어떤 환호보다 통쾌했습니다. 리처드 스미스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꺾인 게 아니라 다리에서 힘이 빠진 거였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스크린에 제로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고스트라고 우겼던 그 점들이 전부 실제 미사일이었고 전부 격추됐다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죽 바인더에 끼운 미군 교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 교범이 이제 이 통제실에서 가장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칼둔 청장이었어요. 현장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칼둔 청장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달랐어요. 칼날 같던 차가움이 걷혀 있었습니다. 알리, 내가 봤소. 비서에게 지시했소. 동결시켰던 350억 달러 서류를 당장 챙겨오라고. 반역죄를 운운하던 그 입에서 계약 복원 지시가 나왔어요. 불과 1시간 전 휴지 조각이 된 그 계약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감격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조금 전까지 권총을 겨누고 철수를 명령하고 이 사람들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으니까요. 저는 콘솔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팀장이 통제실 구석에 서 있었어요. 팀원들과 뭔가를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환호도 없고 자축도 없었어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30발을 완벽히 소거한 직후인데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흥분 대신 차분한 집중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강 팀장에게 걸어갔습니다. 강 팀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모래에 긁힌 볼, 땀에 절은 작업복, 충혈된 눈. 몇 시간 전 통제실 철문에 렌치를 끼워 넣고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이 사람이 아니라 저였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먼저요? 32년 군 생활에서 사령관이 정비공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에 무슨 계급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조국의 하늘을 지켜준 사람에게 계급장을 따지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강 팀장이 기름때 묻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두껍고 뜨거운 손이었어요. 에어컨 바람에 차가워진 제 손과는 완전히 다른 온도였습니다. 사막의 열기를 온몸으로 맞은 사람의 손이었어요. 악수가 길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 손의 온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수를 나눈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강 팀장의 무정의에서 경보음이 터졌어요. 윤 연구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팀장님, 이란 서부에서 제2차 발사 징후가 탐지됐습니다. 이번에는 스텔스 드론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전파 방해가 함께 들어오고 있어요. 강 팀장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악력이 한순간 세워졌다가 풀렸어요. 강 팀장이 공구 가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전자전이라는 단어가 통제실의 공기를 다시 얼려버렸습니다. 1차 공습이 물리적 타격이었다면 이번에는 눈을 멀게 하는 공격이었어요. 이란이 수백 발을 쏟아붓고도 단 한 발도 성공하지 못하자 전술을 바꾼 겁니다. 미사일 대신 전파로 레이더를 무력화시키고 그 틈을 타 스텔스 드론을 밀어넣는 방식이었어요. 1차 공습보다 훨씬 교활하고 정교한 방법이었습니다. 윤 연구원의 모니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굵은 줄무늬가 가로로 지나갔습니다. 재밍 전파가 레이더 수신부를 때리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130개의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던 그 맑은 화면이 텔레비전 노이즈처럼 지직거렸습니다. 강 팀장이 사막에서 캐낸 필터는 열 노이즈를 걸러내는 것이었지 전자전을 막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종류의 위협이 들이닥친 겁니다. 리처드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활력을 되찾은 얼굴이었어요.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는 표정이었어요. 거봐라! 한국 장비는 전자전의 속수무책이다. 열 필터 하나 만들었다고 끝난 줄 알았습니까? 리처드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아군의 장비가 뚫리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인간이라니. 역겨웠지만 리처드의 지적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면은 실제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스텔스 드론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기지에 상주하던 글로벌 방산 매체 제인스 디펜스의 특파원 존 피터슨이 움직였어요. 이 기자는 1차 요격 성공 직후부터 통제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소식통과 연결된 위성 전화를 붙들고 있다가
재민기 시작되자마자 기사를 타전했어요. 속보! 한국의 1차 방어는 운명적 우연이며 전자전 환경에서는 무용지물. 이란의 2차 공습에 K방산의 한계가 드러나다. 존 피터슨의 기사가 전 세계 뉴스라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라니요? 138을 단 한 발의 오차 없이 소거한 것이 우연이라고요.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기자를 붙잡고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방 대사관의 한 라인이 동시에 터졌으니까요.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세 곳에서 거의 동시에 칼둔 청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당장 한국 장비 전원을 끄고 지하로 대피하라.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국가 안보를 맡기지 말라. 서방의 전통적 방위 파트너를 신뢰하라. 전방위 압박이었습니다. 1차 요격의 성공이 서방의 기득권을 뒤흔들었고 그들은 2차 공습을 기회로 삼아 판을 되돌리려 하고 있었어요. 칼둔 청장에게 직접 전화가 온 건 아니었지만 보좌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서방 외교관들의 압박이 얼마나 거셌는지 칼둔 청장의 보좌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칼둔 청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분 전에 계약 복원을 지시한 그 입이 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 사이 밖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초속 30m의 모래 폭풍이 기지를 정면으로 덮쳤어요. 1차 공습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CCTV 화면이 모래에 파묻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 모래 폭풍이 한국팀의 임시 전력 발전기를 직격했습니다. 비포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유일한 전원이었어요. 케이블이 모래에 뒤덮이며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발전기가 죽으면 비포대도 죽습니다. 레이더도 발사관도 전부 꺼져요. CCTV에서 움직임이 잡혔어요. 처음에는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거대한 물체 여러 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카메라 앵글을 바꾸자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덤프트럭이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까지 세웠습니다. 타리크였어요. 타리크가 기지 내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10대를 끌고 온 겁니다. 덤프트럭들이 발정이 주변으로 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차량을 나란히 세워서 모래바람을 막는 강철 바리케이드를 친 겁니다. 10대의 트럭이 발전기를 감싸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노동자들이 트럭에서 뛰어내려 방수포와 강철판을 트럭 사이에 엮었습니다. 즉석에서 만든 방풍벽이었어요.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거대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트럭 벽에 부딪혀 갈라졌어요. 발전기를 향하던 바람의 방향이 꺾였습니다. 케이블이 살았어요. 서방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한국을 깎아내렸지만 이미 한국인들에게 목숨을 빚진 우리 노동자들은 덤프트럭으로 그들의 장비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기술 따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몸과 자기 트럭으로 한국팀의 전력선을 지킨 겁니다. 서방 대사관의 한 라인보다 타리크의 덤프트럭이 이 전쟁에서 더 쓸모 있었어요. 전력은 살았지만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재밍 전파가 레이더를 때리고 있었고 스텔스 드론은 보이지 않았어요. 윤 연구원의 모니터는 계속 지직거렸습니다. 서방 대사관의 압박 전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존 피터슨의 기사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고요. 안팎으로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강 팀장이 콘솔 앞에 섰어요. 모래 폭풍 속에서 발전기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작업복에 새 모래가 한 겹 더 쌓여 있었어요. 강 팀장이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행동을 했어요. 레이더의 자동 추적 시스템을 꺼버렸습니다. 화면이 한순간 깜빡였어요. 자동 추적이 사라지자 스크린에 남은 건 무작위로 흩어진 녹색 점들 뿐이었습니다. 궤적선도 위협 표시도 요격 경로 계산도 전부 사라졌어요. 시스템이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강 팀장과 텅 빈 화면을 번갈아 봤어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뭘 한 겁니까? 재민기 들어오는데 자동 추적까지 꺼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장님이 되는 겁니다. 이건 수리가 아니라 자폭 아닙니까? 리처드가 이걸 보면 미쳐 날뛸 거예요. 아니, 리처드가 아니라 저부터 미칠 것 같았습니다. 강 팀장, 왜 시스템을 끈 겁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강 팀장이 꺼진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통역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령관님, 재밍은 자동을 노린 겁니다. 자동이 없으면 재밍도 의미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의 전자전이 겨냥한 것이 자동 추적 시스템의 주파수라면
그 자동을 꺼버리면 재민기 때릴 표적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추적은 어떻게 합니까? 자동 없이 수백 발의 드론을 어떻게 잡겠다는 겁니까? 강 팀장의 눈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수동으로 하면 됩니다. 사람이 직접 하면 됩니다. 강 팀장이 콘솔 조작석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잡았어요. 거칠고 두꺼운 손이 제 어깨뼈를 움켜쥐었습니다. 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손이 저를 빈 의자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제 몸이 콘솔 앞에 앉혀졌어요. 사령관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통역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강 팀장의 한국어 원문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직접 하라고요. 이 콘솔을 제가 만져본 적은 있지만 수동 추적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자동 시스템이 하던 일을 사람의 손으로 대신하겠다는 건 계상이 없이 암산으로 미사일을 잡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었어요. 강 팀장, 당신이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장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강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정비사입니다. 장비를 고치는 사람이지 무기를 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국의 하늘은 사령관님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때렸어요. 이 사람은 영웅이 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렌치로 철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사막에 엎드려 수첩에 수치를 적은 것도, USB를 만들어낸 것도 전부 제가 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반가쇠를 당기는 건 제 몫이라는 걸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때 위성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칼둔 청장이었어요. 서방 대사관의 압박이 극에 달했을 터인데 칼둔 청장의 목소리에서 들린 건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한국팀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알리, 방금 영국 대사가 37번째 전화를 걸어왔소. 프랑스 대사는 42번째요. 미국은 세는 걸 포기했소. 칼둔 청장의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우리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저들이 하는 짓이라곤 전화기나 붙잡고 압박하는 것뿐이요.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쏘아주지 않으면서 한국 장비를 끄라고 지시하는 이 뻔뻔한 작자들을 내가 왜 들어야 합니까? 수화기 너머로 전화기를 내려놓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수화기가 연달아 내려지는 소리였어요. 칼둔 청장이 서방 대사관의 한 라인을 하나씩 직접 끊고 있었습니다. 알리, 지금부터 한국팀의 지휘를 전적으로 따르시오. 이건 내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이오. 전화가 끊겼어요. 통제실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서방의 압박이 한꺼번에 잘려나간 겁니다. 칼둔 청장이 전화선뿐 아니라 서방과의 줄 자체를 끊어버린 거였어요. 32년간 서방의 우산 아래 있던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으로 그 우산을 접은 순간이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자기가 끌어온 권력의 줄이 잘려나간 걸 깨달은 거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장비도 실패했고 권력도 잘렸어요. 리처드는 통제실 구석으로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죽 바인더를 가슴에 안은 채로요. 강 팀장이 제 옆에 섰어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기 시작했습니다. 재밍 전파가 만들어내는 노이즈 패턴이 화면 위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불규칙해 보였지만 강 팀장의 손가락은 그 파도 속에서 일정한 리듬을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사령관님? 재밍 파동이 1.5초마다 한 번씩 끊깁니다. 아주 짧은 틈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지만 그 틈에 주파수를 바꾸면 됩니다. 강 팀장의 손가락이 화면 위 파동의 꼴을 정확히 찍었어요. 주기적으로 파동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1.5초? 재민기 다음 주파수 대역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생기는 공백이었어요. 이란의 전자전 장비도 기계인 이상 주파수를 전환하는데 찰나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동 시스템은 그 공백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기계는 평균 값으로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눈은 달랐습니다. 파동의 리듬을 읽을 수만 있다면 그 1.5초의 틈새에 주파수 다이얼을 꺾어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1.5초마다 이 레버를 꺾으십시오. 제가 타이밍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강 팀장이 콘솔 좌측에 수동 주파수 도약 레버를 가리켰어요. 녹슬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게 분명한 레버였습니다. 자동 시스템이 있는데 누가 수동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동은 적의 먹잇감이 되어 있었고 구식 수동 레버만이 유일한 돌파구였어요. 저는 레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어요. 강 팀장이 화면을 보며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레버를 꺾었어요. 화면이 한순간 깜박였습니다. 지금 다시 꺾었습니다. 1.5초. 숨을 참았어요. 지금 세 번째. 요동치던 화면의 노이즈가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밍 파동 사이사이의 틈새로 레이더 신호가 비집고 나가고 있었어요. 지금 네 번째를 꺾는 순간 화면이 쩍 갈라졌습니다. 노이즈가 양쪽으로 밀려나며 가운데에 맑은 공간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맑은 공간 위로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재밍 신호 뒤에 숨어있던 스텔스 드론대의 궤적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10개, 20개, 30개. 저고도로 기어오는 자폭 드론들이 선명한 점으로 화면에 박혔습니다. 완벽한 라곤이었어요. 제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초마다 레버를 꺾는 리듬이 몸에 박혀버렸어요. 강 팀장이 더 이상 타이밍을 불러주지 않아도 제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32년간 미제 자동 시스템에만 의존하던 이 손이 처음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묘한 전율이 손끝에서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화면에 들어온 궤적이 전부 드러났어요. 47개, 이란의 2차 공습 규모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스텔스 드론 47대가 저고도로 기지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어요. 도달 예상 시간이 스크린 구석에 떠올랐습니다. 90초!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전 1차 요격대와는 완전히 다른 감각이었어요. 그때는 두려움 속에서 지른 명령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 손으로 레버를 꺾어 적을 찾아냈고 내 눈으로 궤적을 확인했어요. 이건 누군가에게 맡긴 도박이 아니라 제가 직접 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 핏대가 목까지 솟았어요. 파이어! 주먹이 콘솔의 메인 발사 버튼을 내리찍었습니다. 빨간 버튼이 움푹 들어가는 감촉이 손뼈를 타고 전해졌어요. 비포대의 발사관이 두 번째로 불을 뿜었습니다. CCTV에 섬광이 터졌어요. 청웅 미사일이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1차 때와는 궤적이 달랐어요. 고고도가 아닌 저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들이었습니다. 스텔스 드론이 기어오는 높이에 맞춘 거였어요. 화면의 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7에서 30으로, 30에서 20으로, 저고도에서 연쇄 폭발이 터졌어요. 드론의 잔해가 사막 모래 위로 떨어졌습니다. 20에서 10으로, 10에서 5으로, 5, 셋, 하나. 마지막 점이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제로, 두 번째 제로였습니다. 47대의 스텔스 드론 전멸, 5차 제로, 자녀 제로. 이번에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차가 운이었다면 2차는 실력의 증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외국인 사령관이 수동으로 조작해서 이뤄낸 결과였어요. 누구든 배우면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특정 천재에게만 가능한 마법이 아니라 전수할 수 있는 체계라는 증거였어요. 존 피터슨 기자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30분 전에 전자전 앞에 무용지물이라고 타전한 기사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거든요. 존 피터슨이 노트북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헤드라인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방패가 된 완벽한 K방산. 30분 만에 정반대의 기사를 덮어쓰는 꼴이 처참했지만 현실이 바뀌었으니 기사도 바뀌어야 했겠죠. 리처드 스미스가 벽에서 등을 뗐어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시선이 리처드에게 쏠렸어요. 리처드는 가슴에 안고 있던 가죽 바인더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신봉해온 미군 방위 교범이었어요. 수백 페이지짜리 매뉴얼이 빼곡하게 정리된 그 두꺼운 바인더를 리처드가 그것을 발밑에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쓰레기통 뚜껑이 철컹 닫히는 소리가 통제실에 울렸어요. 그것이 리처드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통제실 밖에서 함성이 폭발했어요. 타리크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헬멧을 벗어 하늘로 던지고 서로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타리크가 덤프트럭 위로 올라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모래 폭풍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살았다는 것, 지켜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충분한 울음이었습니다. 밸브를 잠갔던 노동자들이 송유관으로 달려가 밸브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강 팀장이 콘솔 옆에 서 있었어요.
여전히 모래투성이의 작업복 차림이었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손을 내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두 팔을 벌려 강 팀장을 끌어안았습니다. 기름때와 모래와 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사막의 열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천이 제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산에는 자신이 영웅이 되는 대신 제게 직접 조국을 지킬 수 있는 버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른 건 제 주먹이었지만 그 주먹이 갈 곳을 만들어준 건 강 팀장의 낡은 수첩이었어요. 포옹이 길었습니다. 강 팀장의 등을 두드렸어요. 등뼈 아래로 땀에 젖은 작업복이 축축했습니다. 이 축축함이 사막의 열기와 모래 폭풍을 이겨낸 증거였어요. 포옹을 풀었을 때 통제실 창 너머로 첫 번째 빛이 새우며들고 있었습니다. 3월 2일 아침이었어요. 사막의 동쪽 지평선이 옅은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잦아들며 하늘이 열리고 있었어요. 12시간 전 수백 발의 미사일이 까맣게 뒤덮었던 그 하늘이 지금은 단 하나의 흠집도 없이 맑았습니다. 저는 통제실을 나와 사령부 집무실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아직 레버를 꺾던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1.5초의 리듬이 손끝에 박혀 있었어요. 집무실 문을 열자 창으로 아부다비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버즈 칼리파의 첨탑이 아침 햇살에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200만 시민이 잠든 그 도시에 미사일 파편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단 1달러의 시설 피해도 없었어요. 12시간 전 제가 포기 명령서에 서명했던 그 하늘이 지금은 눈이 시릴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잔을 드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요격 포기 명령서에 서명할 때 감각을 잃었던 그 손이 이제는 잔잔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기지 외곽으로 눈을 돌리자 타리크의 덤프트럭 10대가 아직 발정이 주변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강철 바리케이드를 해체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 트럭들 사이로 노동자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뭔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어요. 타리크가 노동자들을 이끌고 한국기술진의 임시 숙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갓 단 대추야자가 가득 담긴 바구니였습니다. 사막에서 자란 대추야자는 우리 아랍 문화에서 가장 귀한 환대의 상징이에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과일 바구니를 준비한 겁니다. 바구니 옆에 사막꽃 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타리크가 꽃을 숙소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렌치를 휘두르던 그 거친 손이 꽃을 다루는 모습은 어색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9시 정각,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칼둔 청장이 들어왔어요. 양복깃이 반듯했고 얼굴에 피로의 흔적은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칼둔 청장 뒤로 한국 특사단이 따라왔어요. 선두의 선인은 강훈식 대사였습니다. 2월 26일 350억 달러 MOU를 체결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어요. 밤새 상황을 보고받았을 텐데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칼둔 청장이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제가 아는 그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350억 달러 MOU보다 훨씬 두꺼운 서류였어요. 칼둔 청장이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할리, 이건 350억이 아니요. 650억 달러요. 숫자를 듣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었습니다. 원래 계약의 거의 2배였어요. 칼둔 청장이 서류를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방산뿐만이 아니었어요. 원전 기술 이전, AI 기반 조기 경보 통합 시스템, 합동 방위 연구소 설립, 사막 환경, 특화 군수 물류 체계 구축. 어젯밤의 실전이 증명한 것은 단순히 요격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서방의 교범이 풀지 못한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을 전수할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증명해버린 겁니다. 칼둔 청장이 강훈식 대사와 나란히 앉았어요. 두 사람이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명란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칼둔 청장이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거침없었어요. 펜 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가 집무실의 또렷이 울렸습니다. 강훈식 대사가 뒤이어 서명했어요. 도장이 쾅 찍히는 소리가 책상을 울렸습니다. 12시간 전 휴지 조각이 됐던 그 계약이
2배로 부풀어 되살아난 순간이었어요. 아니, 되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 태어난 거였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칼둔 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를 한 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칼둔 청장의 방식이었어요. 반역죄를 운운하던 그 입에서 사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고갯짓 하나로 인정과 감사를 동시에 담는 사람이 칼둔 청장이었습니다. 칼둔 청장이 나가고 30분쯤 지났을 때 집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술탄 알 나얀 실장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전력증 강실장으로 중동 전체의 방위 정책에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술탄 실장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알리, 방금 사우디 국방부 차관과 이라크 합참 의장에게 연락했소. 오늘 오후 아부다비로 오라고 했소. 항공편을 벌써 잡았소. 술탄 실장이 말을 이었어요. 오늘부터 중동의 새로운 방위 표준은 대한민국 천군 기호. 서방 교범은 끝났소. 어젯밤이 그걸 증명했소. 전화를 끊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술탄 실장이 사우디와 이라크 군 수뇌부를 부른다는 건 이 일이 아랍에미리트 한 나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중동 전체의 방공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수십 년간 서방의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 한국의 천공이 들어서는 거예요. 어젯밤 사막에서 몽당 연필로 수첩에 적은 숫자 몇 줄이 중동 전체의 판도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존 피터슨의 후속 기사가 올라왔어요. 북한이 태블릿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달라져 있었어요. 90조 원 오일머니의 거대한 물줄기가 한국으로 향한다. 불과 몇 시간 전 한국을 깎아내리던 그 기자가 이제는 한국의 압도적 승리를 전 세계에 공식화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란 그런 거겠죠? 바람이 바뀌면 깃발도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존 피터슨이 맞게 썼어요. 거대한 물줄기.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90조 원은 물줄기가 아니라 쓰나미였어요. 오전 10시 저는 새로운 발령장을 받았습니다. 청웅이 실전운용 요원 양성센터 초대센터장. 한국의 무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현지 장교를 교육하는 기관이었어요. 이 센터의 교범은 미국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사막에서 태어난 새로운 매뉴얼이었어요. 사막의 복사열을 읽는 법, 수동 주파수 도약의 리듬, 현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법. 이 모든 것이 미군 가죽 바인더가 아닌 한국 엔지니어의 낡은 수첩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생 12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어젯밤 레버를 꺾으며 몸에 새긴 1.5초의 리듬을 이 나라의 젊은 장교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오후가 되기 전 저는 기지 외곽의 한국팀 임시 숙소로 내려갔습니다. 강 팀장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공구 가방에 렌치와 드라이버를 정리하고 낡은 노트북을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다음 현장으로 떠나는 거였어요. 이라크 포대였습니다. 술탄 실장이 부른 이라크 합참의장이 오기도 전에 이미 한국팀은 그쪽 현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강 팀장 앞에 섰어요. 군복의 단추를 하나하나 여미고 군모를 바르게 고쳐 썼습니다. 등을 곧게 폈어요. 아랍에미리트 군 최고의 예우를 갖출 준비를 한 겁니다. 강 팀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작업복은 새 것으로 갈아입었지만 안전화에는 아직 어젯밤의 모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이마 옆으로 올렸어요. 거수경례였습니다. 준장이 민간인 정비 기술자에게 거수경례를 올리는 건 우리 군의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정비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내 조국의 하늘을 살린 은인이었습니다. 경례가 길었어요. 32년 군 생활에서 가장 정성을 들인 경례였습니다. 강 팀장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리고 안전모를 집어들어 고쳤었습니다. 뒷주머니에서 그 낡은 수첩을 꺼내더니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이라크 포대의 좌표를 적는 모양이었습니다. 몽당 연필 대신 새 연필이었어요. 누군가 챙겨준 건지 연필 끝이 뾰족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수첩을 뒷주머니에 다시 넣고 공구 가방을 어깨에 걸었어요. 저는 경례 자세를 풀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강 팀장과 팀원 셋이 차량에 올라탔어요. 사막으로 향하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모래먼지가 피어올랐어요. 점점 작아지는 차량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차 안에는 첨단 장비도 화려한 카탈로그도 위성통신 장비도 없었어요.
낡은 노트북 하나, 공구 가방 하나, 그리고 사막의 기록이 담긴 그 수첩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90조 원짜리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명된 계약서를 내려다봤어요. 900조 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이 위에 적힌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막의 거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흙바닥에 엎드려 답을 찾아낸 사람들의 땀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매뉴얼만 뒤적이던 자들이 포기한 문제를 몽단 연필 하나로 풀어버린 뚝심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이 눈부시게 맑았어요. 어젯밤의 폭발도, 미사일의 궤적도, 재밍의 노이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평화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요. 섭씨 40도의 모래폭풍 속에서 안테나 밑에 엎드린 한국인의 등짝이 지켜낸 평화라는 걸 저는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